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5.18, 올해가 45주년이었던가요? 예, 5.18, 일요일 3시 9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 좀 늦었죠? 예,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천일의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또 졸려가지고 또 한숨 자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금요일부터 제가 좀 쉬고 있는데 3일 실내니까 좀 기네요. 예, 적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3일 참 할 일이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 3일이 된다면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어, 보내, 보내야 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컨텐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오히려 따분해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컨텐츠를 자기만의 저도만 해도 지금 뭐 일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긴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여유 있는 시간 보내서 좋긴 좋아요. 뭐 잠도 충분히 자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제3의 침팬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도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가사자기, 오랜만에 불교책인데요. 이 능가사자기 정각저 박건주 역주 운주사에서 나왔는데 이 능가사자기는 초기 선종 능가사의 어록과 정기를 수록한 책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능가사들에 대한 출상잠 기집과 속고승전의 기록을 함께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능가사작이라는 건 이제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능가경 연구, 능가경을 연구하셨던 스님들, 공부하셨던 스님들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능가경이란 게 뭐냐면 간단하게 좀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셔서 이제 이조 해가 스님에게 남기신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중국인들에겐 이 책이 잘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겨놓은 책을 그 이제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달마 스님과 그 이조 해가 스님의 제자분들이 이 능가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팔을 이루게 되는데 그 팔을 이룬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능가경이라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경전입니다. 대승경전에 이론을 아주 풍부하게 싣고 있거든요. 대승경전의 중론, 공사상이라든가 유식사상, 그리고 그 외에 능가경 같은 경우는 제가 필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필사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박건주 이 선생님의 책을 필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었습니다. 중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능가경을 공부하려면 유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열애장 사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이론적 토대를 밝힌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가경은 불교를 깊이 공부한 사람은 정말 좀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저도 지금 자세히 완벽하게 알진 못해서 원칙 깊이가 있고 심오한 책이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한번 또 다시 능가경 필사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중론 필사도 하고 있는데 중론 유식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 공부가 좀 끝나면 능가경을 전에 했던 필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 공부들을 좀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관론 역주입니다. 우두법용 외에 박건주, 신명, 절관론, 현종기, 우심론, 남천축, 보리달마, 선사, 관문, 하택신해와 징선사의 문답, 안심법문, 이입사행론 등 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두법용이라는 분은 이 초기 선종에서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남종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지 모르겠지만 방계로 취급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조 도신 스님에서의 방계, 오주 홍인으로 넘어가는 게 정계라면 방계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큰 영향을 중국 선종에 끼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법용 스님의 절관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두법용 스님이 남긴 유일한 저서로 알고 있어요. 유일한 저서. 이런 거는 또 읽어봐야겠죠. 예. 이런 거는 이제 또 보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웬만하면 필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절관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나중에 선종사 공부를 할 때 한번 다시 찾아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관론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답집이라든지 저서들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책을 둘 다 새 책입니다. 저 책들은 한 책으로 없어서 한 책으로는 비쌌던가 없던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샀습니다.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인연이 돼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3회 침팬지 151쪽 제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뭡니까? 조금 약간 공부량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에는 할 수 있을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조금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다기보다는 피로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읽고 또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릴렉스한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죠. 예. 제5장 혼의 정사의 과학. 공식적인 사례는 없어도 사람의 짝짓기 시스템 중에 혼의 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간통은 우리처럼 수컷과 암컷이 오랫동안 깊은 유대 속에서 양육되는 사회의 많은 다른 동물에게서도 관찰된다. 미국 신생아의 10%는 혼의 정사의 산물,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10%라.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는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더미처럼 많다. 따라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 수집은 상당히 어렵다. 몇 가지 신뢰할 만한 데이터 중 하나로 발표되진 않았으나 이미 반세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긴 하다. 요즘엔 더 잘 알 거예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나는 한 의학자로부터 연구 결과를 듣게 되었다. 그가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X 박사라고 해두겠다. 이분이 참 장난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1940년대 X 박사는 사람의 혈액형 유전에 대해 연구했다. 혈액형은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분자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적혈구 안에 많은 혈액형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은 모두 양친에게서 유전된 것이다. 연구 계획은 실로 간단 명료하다.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1000명의 신생아와 그 부모의 혈액을 채취한 후 각 샘플의 혈액형을 결정하고 유전학적 증명 기준을 이용해 유전 양식을 추론하는 것이었다. X 박사는 이 혈액형 조사를 통해 신생아 10% 이상이 사생아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사생아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가 양친의 어느 쪽에도 없는 혈액형을 하나나 그 이상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부모의 혈액을 채집했기 때문에 신생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신생아에게 있는 혈액형이 모친에게는 없다면 부친에게서 온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모친과 부친 둘 다 없는 혈액형이 신생아에게 나타나면 그 아기는 아버지 이외의 남성에 의해 수정되었음이 분명하다. 1940년대. 많이 놀랬겠네요. 이 박사님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다가 알리기도 힘들고 큰일 나죠. 잘못 알려지면. 현재 친자 확인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혈액형 물질의 대부분은 1940년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임신과 연결되지 않는 섹스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혼의 섹스의 빈도는 10%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10%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빈도는 그랬을 것이다. 네. 당시의 미국은 성생활에 대한 연구가 금기시 되던 때였다. X 박사는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결론은 후에 행해진 몇몇 비슷한 유전적 연구에 의해 재확인되고 그 결과가 공표되었다. 아이고, 무슨 그 설문조사 킨제이 보고서였나? 네, 킨제이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유명한 게 있죠.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져서 1960년대였나? 그때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신생아들 가운데 약 5에서 30%는 혼외 정사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엑스 박사의 연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혼외 정사가 이루어진 빈도는 그보다 높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에게 혼외 정사가 상당히 드문 현상인가? 정상적인 결혼에 자주 따라붙는 예외적인 현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별 의미 없을 정도로 아주 빈번한 현상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재밌겠네요. 두 번째 대답이 옳지 않을까? 그래. 두 번째 대답이라는 건 정상적인 결혼에 자주 따라붙는 예외적인 현상이란 뜻이겠죠. 대부분의 부친은 친아들을 직접 키우고 결혼을 가짜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난교하는 침팬지와는 전혀 다른 척한다. 척한다. 여기가 중요하네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혼외 정사가 없다고 해도 사람의 짝짓기 시스템 중에 포함된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죠. 우리 문화를만 봐도 뭐 알 수 있잖아요. 뭐 드라마의 태반이 뭐 그냥 이런 외도 뭐 이런 것만 다루고 있잖아요. 간통은 우리들처럼 수컷과 암컷이 오랫동안 깊은 유대 속에서 양육하는 사회의 많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관찰되고 있다. 예. 침팬지나 보노보에게는 그러한 장기적 굴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침팬지의 간통을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침팬지와 닮은 우리들의 선조가 태화시킨 것을 우리들이 한 번 더 부활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람의 성행위와 그 인간적 특징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간통에 대해서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통에 관한 증거의 대부분은 아기의 혈액형보다는 성생활에 대하여 연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1940년대 이후 킨제이 보고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 의해 혼외 정사는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신화가 미국에서 깨졌다고는 하지만 의식의 해방이 진행되고 있는 1990년대에 있어서조차 간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통은 자극적인 것이며 그것 없이는 텔레비전의 멜로드라마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죠. 외도만큼 농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도 없다. 프로이트도 말했듯이 우리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대처할 때 유머를 사용한다.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간통만큼 빈번히 살인의 원인이나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은 없다. 그렇죠. 아마 남녀의 살인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화제를 논하는 동안 끝까지 고지식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동시에 혼외 정사를 벌이기 위해 사회가 행해온 많은 잔혹한 제도에 대한 반감을 떨쳐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잘못 읽었네요. 또 동시에 혼의 정사를 벌하기 위해 사회가 행해온 많은 잔혹한 제도에 대한 반감을 떨쳐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다음 혼의 정사.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려고 하거나 혹은 피하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은 꽤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혼의 정사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놀랄 것까지는 없다. 가로 열고 혼의 정사는 줄여서 EMS라고 하는데 혼전 정사인 PMS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의 PMS와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 많은 동물에게 EMS는 문제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정한 바바리 원숭이 암컷은 무리 중의 수컷 전체와 무분별하게 교미하는데 일의 교미 시간이 평균 17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나 일부 포유류와 대부분의 조류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 수컷과 암컷이 장기적인 유대 속에서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다. 일단 결혼을 하면 사회 생물학자들이 완곡한 말로 혼합 번식 전략, 줄여서 MRS의 축으라고 일컫는 것이 도입된다. 간단히 말하면 결혼하면서 혼의 정사를 하려는 것이다. 예. 결혼한 동물이 번식 전략을 혼합시키는 정도는 매우 엄청나다. 긴팔 원숭이라고 불리는 소형 유인원에게는 EMS가 거의 없지만 신기러기는 종종 바람을 피운다. 인간 사회가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정절을 지키는 긴팔 원숭이의 사회와 비슷하지는 않다.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생물학자는 게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왔다. 즉, 일생은 더욱 많은 자식을 번식시킨 개체가 승리하는 진화 경쟁과도 같은 것이다. 경쟁 규칙은 생태학적 조건과 각각의 종이 번식하는 생물학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문제는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엄격한 정절인가? 완전한 난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혼합 전략인가? 그러나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사회 생물학적인 분석은 동물의 혼의 정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사람의 간통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자. 이 경쟁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동종에 속해 있는 수컷과 암컷이라도 최적의 게임 전략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번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고와 상대의 부정을 겪게 될 위험률이라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수컷과 암컷이 번식 생물학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사람에게도 익숙한 그 차이에 대해 검토해보자. 자식을 만들기 위한 남성의 최소한의 수고는 성교로서 간단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의 여성을 수정시키고 다음날 다른 여성을 수정시킬 수 있다. 예,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비극의 시작이죠,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남자 하나 여자 둘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X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없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다른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게 인간관계죠. 예. 뭐 달래 뭐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얽히고 설켰다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수고는 성교와 임신과 수년간에 걸친 수유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무척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따라서 자식을 만들 잠재적인 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다. 일부 다처제인 인도 군주 하이드러바드 니잠 궁정에 일주일간 체류한 19세기의 한 여행자는 니잠의 부인들 중 4명이 8일간 연달아 출산했고 9명이 다음 주 안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이고. 부인이 몇 명이라는 거야 이거.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남성은 모로코의 황제 피에 굶주린 무레이 이스마일로서 888명이나 된다. 네, 그것에 대응하는 여성 측의 기록은 69명이다. 가로 열고 19세기에 모스크바에 살았던 그 여성은 연달아 3쌍둥이를 출산했다. 아, 여성 한 명이 69명을 낳은 기록이 있어요. 19세기에. 와, 연달아 3쌍둥이를 출산하고. 아니 몸이 이게 안 망가지나요? 이러면 몸이 망가질 것도 같은데. 자식을 20명 이상 가진 여성은 드물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의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은 많이 있다. 이런 생물학적 차이의 결과 EMS나 일부 다처에 의해 얻는 이익은 자식 수라는 기준에서 볼 때 남성 쪽이 여성보다 크다. 가로 열고 경로해서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여성 독자와 싱글벙글하고 있는 남성 독자도 계속 읽어보면 EMS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가로 닫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사람의 EMS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얻기는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인 복혼의 데이터는 쉽게 얻을 수 있다. 일처다부제 사회인 티베트의 트레바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남편이 2명인 여성은 1명의 남편만 가진 여성보다도 아이의 평균 수가 적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와 반대로 19세기 미국의 몰몬교도 가로 열고 1980년 조지프 스미스가 The Book of Mormon을 경전으로 시작한 그리스도교의 한파로 원래는 일부 다처를 인정했으나 1959년 이후 금지 가로 닫고 몰몬교도 남성은 일부 다처제에 의해 크게 이익을 얻었다. 부인이 1명밖에 없는 남성의 평균 자녀 수는 7명이지만 부인이 2사람인 남성은 평균 16명, 부인이 3명인 남성은 평균 20명의 자녀가 있었다.
전체 집단을 볼 때 남자 몰몬교도 한 사람에 대한 부인 수는 평균 2.4명, 평균 자녀 수는 15명이었고 몰몬 교회 간부들만 따질 경우 부인 수가 평균 5명, 자녀 수는 평균 25명이었다. 어휴. 일부 다처제인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시에라리온의 템네족도 마찬가지로 부인의 수가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면 자식 수도 1.7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짝짓기 시스템에 관련된 또 하나의 성적 불공평은 자신의 아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이가 진짜 자신의 자식이라는 확신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진화적 게임에서는 다른 동물의 새끼를 제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동물은 지고, 거꾸로 그 새끼의 진짜 어미는 승리로 이끌어주는 셈이 된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여성이 속이는 일은 없다. 여성은 아이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자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자식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혼외 정사를 하더라도 맞나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뭐 100%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기가 근데 그러나 애기가 태어나는 그 자체는 확실히 사실일 수밖에 없으니까. 체외 수정 가로 열고 암컷의 몸 밖에 방출된 알에 수정하는 방식 가로 닫고.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의 수컷도 속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수컷 물고기 중에는 암컷이 알을 방출하기 기다려 알 위로 바로 정자를 뿌리고 그 수정란을 걸어 모아 돌보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부친이 누구인가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의 남성을 비롯해서 체내 수정, 암컷의 몸 안에 있는 알에 수정하는 방식을 하는 동물의 수컷은 속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신의 정자가 암컷의 몸속에 들어간 것과 후에 그곳에서 자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그렇죠. 따라서 다른 수컷의 정자가 그곳에 들어가 수정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임신 가능한 모든 기간 동안 암컷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인도의 나야르 사회에서 이 명백한 불공평을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나야르인 사회의 여성은 동시에 몇 명의 연인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누가 자신의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다. 나야르 남성은 아내와는 동거하지 않음으로써 이 심각한 상황에 최대한 대처한다. 또한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는다. 그 대신 누이와 동거하며 그녀의 아이를 돌본다. 적어도 조카와 진려들은 그의 유전자의 4분의 1은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불경에도 초기경전에도 나와요. 이 인도의 어느 부족에서는 그 외삼촌 요 방금 전에 이 예를 든 것처럼 외삼촌이 그 아이를 그 양육하는데 대단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주 큰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리붓타 존자십니다. 그 사리붓타 존자 그 출신의 부족이 그런 사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리붓타 존자님의 그 외삼촌이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아란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문헌을 보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성적 불균형에 유념하면서 어느 전략이 최적이고 어떤 경우 EMS가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이제부터 세 종류의 게임을 간단한 순서로 전개해 보기로 한다. 약간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충격적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섞여서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람 사는 건데 뭐 너무 놀랄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게임 전개 1. 모든 남성은 항상 EMS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 손실보다는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 내내 그랬듯이 여성이 평생 동안 기를 수 있는 자녀의 수가 겨우 4명이던 수렵 채집 생활을 생각해보자. 잠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에게도 충실한 남편은 자신의 평생 번식 성공도를 4에서 5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몇 분 동안의 일로 25%나 증가하는 것이다. 기가 막힐 정도로 순진한 이 설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자기도 당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게임 전개 2. 잠깐만 생각하면 전개 1의 근본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전개 1은 EMS의 잠재적 이익만 생각하고 잠재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확실한 손실로서는 EMS의 상대로 선택한 여성의 남편에게 들켜 상처를 입거나 죽임을 당할 가능성, 본처가 자신을 버릴 위험성, EMS를 하고 있는 동안 아내도 다른 남성과 EMS를 하고 있을 가능성, 자녀 돌보기를 게을리한 결과 그들이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될 위험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주 통찰 있게 잘 조목조목 잘 설명하신 거죠. 전개 2에서는 전형적인 여자 사냥꾼 카사노바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약삭 빠른 투자가처럼 이익은 최대, 손실은 최저가 되도록 행동한다. 그보다도 더 빈틈없고 현명한 설이 있을까? 게임 전개 3. 전개 2에서 만족하려는 좀 모자른 남자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EMS로도 PMS로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PMS는 아까 혼전 관계라고 했어요. 더욱이 그는 EMS를 한번 할 때마다 여자도 EMS 가로 열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PMS 가로 닫고를 한번 한다는 이성간 성교의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개 1과 전개 2는 모두 여성의 전략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남성의 전략은 모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개선형의 게임 전개 3은 남성과 여성, 쌍방의 전략을 다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번식 성공도를 최대화하는데 남편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여성을 EMS 또는 PMS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의문은 인류 역사를 통해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이 공리해왔고 EMS에 대해서 순수하게 학문적인 흥미를 갖고 있는 현대의 사회생물학 이론가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다. 새의 혼의 정사. 게임 전개 3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EMS에 대한 확실한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사람들의 성생활에 대한 조사는 불확실하게 마련이므로 우선은 짝짓기 둥지를 틀고 넓은 정착지에 살고 있는 조류를 연구해 보기로 하자. 새는 짝짓기 시스템의 측면에서 유전학상 사람과 가까운 유인원보다도 훨씬 사람과 가깝다. 사람과는 달리 새는
EMS의 동기를 물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물어도 정직한 대답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한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트가 있으세요 이분이. 집단 생활을 하는 새들의 EMS 연구에서 얻는 커다란 이점은 새들을 한데 모아놓고 몇 시간이라도 가까이 앉아 어느 새가 무엇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덩치가 큰 인간 집단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새의 혼의 정사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연구는 5종류의 백로와 갈매기, 기러기에 관한 것이었다. 5종류 모두 명목상은 일부 일처고 조밀하게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다. 부모가 음식물을 찾으러 나가 둥지에 아무도 없으면 둥지가 부서지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만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한 마리의 수컷이 동시에 두 가족의 먹이를 구해와 지켜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들의 정착지에서 지켜지는 번식 전략의 대원칙이 있다면 일부 다처는 그만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암컷과 교미를 해도 그 암컷이 새끼를 돌봐줄 상대를 금방 발견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암컷에게 몰래 수정시키면 유효한 전략이 된다. 최초의 연구는 텍사스의 호구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푸른 가슴 외가리와 중대 백로에 관한 것이다. 이 새들은 수컷이 둥지를 만들고 그곳을 찾아오는 암컷에게 구애를 한다. 암컷과 수컷은 상대를 결정한 후 20분 정도 교미를 한다. 알을 낳은 후 암컷은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밖에서 먹이를 구하며 보내고 수컷이 남아 알과 둥지를 지킨다. 짝을 이룬 지 1일에서 2일 동안 수컷은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나가자마자 지나가는 암컷에게 구애를 하지만 EMS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수컷의 어중간하고 진실하지 못한 행동은 상대가 도망가 버릴 때를 대비해서 예비 상대를 확보해 두기 위한 이혼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가로 열고 실제로 짝을 이룬 암컷의 20%쯤은 수컷을 버리고 도망간다. 아이고. 가로 닫고. 그렇군요. 예. 예비 상대가 된 암컷이 구애 행동에 응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암컷은 배우자가 될 상대를 찾고 있지만 그 수컷에게 이미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래 상대가 돌아와서 쫓아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도중에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수컷은 지나가는 암컷에게 구애하는 일을 중지한다. 좀 뜨끔할 남성들이 사람들이 남성뿐만 아니고 남성 여성 뜨끔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미시시피 주에서 서식하는 붉은 가슴 외가리를 관찰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혼 보험으로서 시작한 듯한 행동이 더욱 신중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찰된 62가지의 EMS의 예 중 대부분은 수컷이 먹이를 찾으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암컷이 옆 둥지에 있는 수컷과 교미했다. 대부분의 암컷은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결국 저항을 멈췄고 그 중에는 실제 짝인 수컷과의 교미보다도 EMS를 더 자주 하는 암컷도 있었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수컷은 EMS를 당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이를 구하는 일은 가능한
가능한 한 단시간에 끝내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자주 둥지에 돌아왔고 EMS를 할 때도 바로 이웃 둥지보다 멀리 나가서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EMS는 대개 선택된 암컷이 알을 낳고 있지 않은 아직 수정의 여지가 있을 때 행해졌다. 그러나 간통 시에는 짝하고 교미할 때보다 12초, 시간이 짧기 때문에 8초, 수정 확률은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EMS를 벌인 둥지의 거의 반은 나중에 버려지고 말았다. 아이고, 파국이 찾아왔군요. 미시간 호의 제갈매기의 경우 짝이 있는 수컷의 35%가 EMS를 하고 있었다. 그 수치는 1974년에 플레이보이지에서 젊은 미국인 남편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인 32%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암컷 갈매기와 사람의 여성은 그 행동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플레이보이지가 젊은 미국인 부인들의 24%가 EMS를 한다고 보고한 것에 반해 짝이 있는 암컷 갈매기는 모두 바람기 있는 수컷의 접근을 정숙하게 거부했고 짝이 없는 동안 이웃 수컷이 유혹해도 넘어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수컷의 EMS는 모두 아직 짝이 없는 암컷을 상대로 하는 PMS였다. PMS 그러니까 혼전 관계. 수컷은 속지 않기 위해 자기 짝의 수정기에는 진입자를 쫓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수컷이 EMS를 하면서 암컷에게는 정절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은 혼합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암컷을 먹여 살리고 암컷의 발정기에 자주 교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데이터는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에서 번식하고 있는 흰 기러기에 대한 연구다. 붉은 가슴 외가리와 마찬가지로 흰 기러기의 EMS도 짝이 없는 암컷이 있는 이웃 둥지에 접근하여 처음에는 싫어하는 암컷과 교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암컷의 짝도 EMS를 하러 가기 위해 둥지를 비운 것이다. 이런 사실 자체로만 본다면 수컷은 얻는 만큼 잃는 것 같다. 그러나 흰기러기 수컷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고 있는 동안은 짝을 지키기 위해 계속 머무른다. 가로 열고 짝이 있는 암컷이 둥지에서 구애를 받는 빈도는 짝이 없을 때의 50분의 1이다. 가로 닫고 암컷이 알을 다 낳으면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비로소 EMS를 하러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의 연구는 간통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진가를 잘 나타낸다. 바람을 피우는 수컷새들은 가정에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아이를 만들고 밖에 나가 씨를 뿌리기 위한 세련된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략 중에는 자기 짝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이혼 보험을 위해 아직 짝이 없는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 수정기에 암컷을 지키는 방식, 부단히 먹이를 가져오고 빈번하게 교미함으로써 자기가 없을 때도 아내가 정절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 자기 짝의 수정기가 끝나면 수정 가능한 이웃 암컷에게 가는 방법 등이 있었다. 정말 인간 세상하고 비슷하네요. 예. 많이 비슷하죠.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은 상당히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암컷새는 EMS에서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 중 하나는 짝을 버리려는 암컷 백로가 새 짝을 물색하기 위해 EMS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짝을 찾지 못한 암컷 갈매기가 PMS로 수정을 한 후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암컷과 함께 새끼를 기르려고 한다는 답도 가능하다. 한계가 있다면 집단 생활을 하는 새의 암컷들은 EMS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암컷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다양성, 관찰자의 선입견, 그리고 거짓으로 대답할지 모른다는 몇몇 문제점을 안고라도 관찰 대상을 인간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인간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알아봐야겠죠. 당연한 순서죠. 간통법과 부성의 확인. 세계 여러 문화에 걸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EMS에 흥미가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변화를 위해 다양한 성의 상대를 원한다. 여성이 EMS를 하려는 이유는 대체로 결혼에 불만이 있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연히 만난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다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경험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나와 함께 일했던 6인이 고지인들 사이에서는 남성은 아내 가로 열고 일부 다처의 남성이라면 부인들 가로 닫고 아내와의 섹스에 실증을 느껴서 EMS를 하지만 여성은 남편이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예를 들면 늙었기 때문에 가로 닫고 EMS를 한다고 했다. 컴퓨터 데이트 알선업자가 수백 명의 젊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능, 지위, 춤솜씨, 종교, 인종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상대 선택이 더 까다로웠다. 남성이 여성보다 까다로웠던 유일한 항목은 육체적인 매력이었다. 여전히 그렇잖아요. 참 변하지 않죠. 데이트 뒤에 재평가를 위해 또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컴퓨터가 선택해준 상대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끼는 비율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2.5배나 많았다. 결국 상대를 선택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물론 EMS에 대한 물음에 정직한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태도를 법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한다. 인간 사회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위선적이고 사디스트적인 몇몇 측면은 남성이 EMS를 추구할 때 직면하는 두 가지 본질적인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먼저 혼합 번식 전략을 취하는 남성은 자신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섹스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와 섹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몇몇 남자가 다른 남자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남성에게서 널리 볼 수 있는 아내에게 속지는 않을까 하는 편집증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의처증은 다 이게 경험 있는 놈들이 이게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의처증을 겪는 겁니다.
간통법은 남성들이 그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최근까지 이 법률은 헤브라이, 이집트, 로마, 아즈텍, 이슬람,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그게 최근에 간통죄가 이제 없어지고 민사는 이제 남아 있어서 간통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범죄라고 간통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자, 간통법은 결혼한 남성에게 자기 자신이 진짜 자식인지를 보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이 법률은 결혼한 여성의 간통을 정의할 뿐 상대 남성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결혼한 여성이 EMS를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범죄라고 여기므로 남편은 폭력적인 복수를 하거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등 상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EMS는 부인에 대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간통 상대가 결혼한 여성이라면 그녀의 남편에 대한 범죄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그녀의 아버지나 오빠에 대한 범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딸이나 며느리로서의 그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남자의 외도가 좀 더 간대하게 지금 취급되고 있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똑같이 잘못했지 남자 여자 따로 그거를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죽일 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짝이 있는 건데. 1810년에 프랑스에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남성의 정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남편이 아내의 뜻에 상관없이 집안에 첩을 들이는 일이 비로소 금지된 것이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보면 현대 서구의 간통법 폐지나 남녀 동등한 간통법 제정은 불과 최근의 150년 안에 나타난 아주 진기한 사건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검사, 판사, 배심원들은 아내나 그 상대를 간통 현장에서 죽인 남편에게 과실치사나 무죄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고. 미국도 이럴진데.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는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과실치사 무죄는 너무 했습니다. 살인이죠, 살인. 부친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가장 면밀한 시스템은 중국 당나라 때 황제가 행한 방법일 것이다. 관여들이 몇백 명이나 되는 황제의 첩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리 날짜를 기록하여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에 황제와 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성교 날짜도 기록되었고 기록을 위해 그 여성의 팔에 지울 수 없는 문신을 새겼으며 왼쪽 발에는 은고리를 끼웠다. 황제 이외의 남자가 규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중한 주의를 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문화의 남성들은 부친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힘든 방법에 의지해 왔다. 그것은 아내의 성생활을 제한하기도 하고 딸이나 누이의 성생활을 제한하여
결혼 시 처녀임이 증명되면 많은 결혼 비용을 요구한다. 항상 시중 드는 사람을 붙여 두거나 가두어 두는 것 등은 그 중에서도 온건한 방법이다. 지중해 나라들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명예와 치욕의 규칙. 가로 열고 나는 EMS를 하지만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내 명예에 대한 치욕이다. 가로 닫고 또 똑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성을 할례라는 야만적인 수술이다. 이것은 남편이나 남편 이외의 남성을 향한 여성의 성적 관심을 박탈하기 위해 크리토리스와 외부 생식기의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보다 완벽한 확신을 얻으려는 남성들은 여성의 음순을 모두 봉합해 성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까지 발명했다. 음순이 봉합된 아내는 출산하거나 아이가 젖을 때면 수정을 위해 다시 절개를 받는다. 남편이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될 때는 다시 봉합수술을 받는다. 여성의 할례와 음순 봉합수술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에 걸친 23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1995년 또 책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참. 정견아, 이리 와. 자, 표 1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살인사건 합계 58건, 남자의 질투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 합계 47건, 간통한 아내를 질투한 남편이 살해, 그 중에서 이제 47건 중에서 16건, 질투한 남편이 그 상대 남자를 살해 17건, 추궁당한 아내가 질투한 남편을 살해 9건, 추궁당한 아내의 가족이 질투한 남편을 살해 2건, 질투한 남자가 바람난 동성 연애 상대 남자를 살해 2건, 질투한 남자가 아무 관계도 없는 방관자를 살해 1건. 남자의 질투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 합계 여자의 질투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 합계 11건. 그 중에 간통한 남편을 질투한 아내가 살해 6건, 질투한 아내가 그 상대 여자를 살해 3건, 추궁당한 남편이 질투한 아내를 살해 2건. 표 1. 1972년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성적인 질투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내역. 간통법이나 궁전의 기록, 강제적인 방법이 부성을 보증하는데 실패할 때의 최후의 수단으로 살인이 있다. 가장 흔한 살인 원인 중 하나가 성적인 질투라는 것은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대개는 남편이 가해자고 혼외 정사를 한 아내는 피해자다. 아내의 애인이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일도 있다. 앞 페이지에서 나오는 표를 보면 1972년에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실제 건수를 볼 수 있다. 역사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군인들에게 좀 더 고상한 전쟁 목적을 제공하기 전에는 성적인 질투도 전쟁의 커다란 원인 중 하나에 속했다.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가 메넬라우스의 부인인 헬렌의 유혹에 강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현대의 유기니 고지에서도 성적인 다툼은 돼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많아 총기까지 사용하는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견아, 안 돼.
이리 와. 안 돼. 남녀 평등하지 않은 간통죄의 처벌. 아내와 섹스한 다음 문신을 새기는 것, 여성을 감금시키고 여성의 생식기를 절단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은 사람이라는 종에만 있는 특유한 것으로 알파벳 발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규정짓는 것이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정견아 일로와. 안돼. 야 안돼. 일로와. 일로와. 시끄럽게 하고 있어.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시끄럽게.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증가시킨다는 캐캐묵은 진화적 목적을 위해 남성이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 수단이다. 다음 몇 가지는 질투에 의한 살인, 자식 죽이기, 강간, 집단 간의 전쟁, 그리고 간통 같은 오래된 방법들로서 동물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남성이 여성의 질을 봉합시키는 것처럼 교미 후 암컷의 질을 시멘트로 막아 같은 효과를 노리는 동물도 있다. 사회생물학은 그러한 방법들이 동물의 종에 따라 내용면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자연도태가 번식을 최대화하려는 동물들의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진화시켜 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의 신체 구조가 자연도태되어 왔다는 것을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행동도 자연도태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지의 문제만큼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찬반의 대립이 심한 것도 없다. 이 장에서 다룬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오늘날 서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야만적으로 보인다. 생물학자 중에는 그러한 행동뿐 아니라 행동의 진화를 설명하려는 사회생물학의 논의 자체에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다.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핵물리학을 비롯하여 사회생물학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인간에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부족했던 적은 결코 없었지만 다윈이 진화론을 제창한 이후 진화에 관한 설명도 그런 억지의 하나로서 악용되어 왔다. 사람의 성행동에 관한 사회생물학적 논의도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서 생물학적 우월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학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몇 명의 생물학자가 사회생물학자에게 던지는 비판 중에는 그 두 가지의 걱정이 포함되어 있다. 야만적인 행동에 진화적 기초가 있다고 설명하면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이며 또 그 행동에 유전적 기초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헛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염려들은 모두 사고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첫 번째 걱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보든 또는 혐오스러운 일로 보든 먼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살인 동기에 대해서 분석한 책의 대부분은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두 번째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단지 진화된 노예도 아닐 뿐더러 유전적으로 획득된 형질의 노예도 아니다. 현대 문명은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은 고래의 형태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해로운 유전자나 세균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현대의학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를 그런 유전자나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두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음순봉합수술이 유전적으로 남성에게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음순봉합수술을 금지시키려는 의견은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잘라 봉합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비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사람은 자식을 남기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일단 문화가 견고해지면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다. 오늘날엔 자녀를 낳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활동에 쏟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진화적 설명은 인간의 행동의 기원을 아는 데만 유효하다. 진화적 설명만이 오늘날의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많은 유전자를 남기려는 경쟁에서 이기도록 진화해왔다. 그 게임에 이용해온 전략의 대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해왔다. 그것은 때로 번식 경쟁의 목표나 방법과 대립할 수도 있는 목표였다. 여러 목표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선택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동물로부터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왔음을 나타내주는 일례다. 뭔가 마무리는 엄숙하게 하셨지만 인간 한계를 인간의 생물학적 행태의 이유를 인간 행태의 이유를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시간 되면 6장 자우운동태와 인종의 기원 이거 한번 더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